제가 어디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응? 아니, 중계 카메라가 어디? 아, 이쪽을 보고. 하시면 돼.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까? 누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광훈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대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 미래 캠프에서는 문재인 새로운 정치를 만나다는 이런 이름으로 아주 특별한 대담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일자리 혁명이라든지 경제 민주화, 또 복지국가 건설, 또 정치 쇄신, 한반도 평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정치 쇄신을 놓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준한 인하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인천대, 네, 죄송합니다. 인천대 교수입니다. 네. 그러면 세 분들이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모두 말씀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네티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정치 혁신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가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꼭 실현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새로운 정치를 위한 혁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에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 혁신 방안,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방안, 또 반부패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제가 발표한 정치 혁신안을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서두르기로 하고, 그리고 입법 없이 민주통합당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실천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방안 가운데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46석 줄이면서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공천권을 또 국민들에게 또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이런 일들은 현역 의원들로서는 큰 부담이고 많은 이제 희생이 따르는 그런 일들인데도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흔쾌하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 혁신도 결국은 정당의 쇄신을 통해서 실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주통합당을 변화시키고 그 힘으로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로운 정치 꼭 실현해내겠다라는 약속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조국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정치 혁신 주제가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안철수 후보님께서도 요구하셨고 또 문재인 후보님께서도 강력히 민주당 개혁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국민들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국민 전체와 그다음에 안 후보님, 문 후보님 모두 바라고 있는 그런 중요한 쟁점이고 이 정치 혁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따라서 후보 단일화 문제 이어서 정권 교체까지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고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그 문재인 캠프에서 불러주셔서 저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문 후보님께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환 교수님. 예,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준환입니다. 미래캠프 새정치위원회에서 오늘 문재인 후보와 정치혁신 비전을 묻는다 이 행사를 갔는데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선거 제도나 투표 제도 또 정치 제도 정권 구조 이런 개헌 문제 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책도 써냈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요. 또 특히 투표 시간 연장 등 투표율 향상 문제에 대해서도 SSCI 논문에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정말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좋은 지혜를 모아서 좋은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아주 자유롭고 경쾌한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주 진지하고 밀도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격 토론이 아니라 대담인데요.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세 분께 제가 따로따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실 정치 초년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동안에 민주화 시위라든지 인권 변호사 또 청와대 국정 경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치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선출직 정치로서는 초년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정치에 입문하시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호랑이 잡기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아주 오랫동안 정치에 거리를 두어 오다가 민주통합당에 참여를 하면서 정치를 시작한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꼭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라고 이제 늘 안타까워만 해오다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파탄 그리고 또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삶하고 너무나 동떨어져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저의 작은 힘이라도 좀 이렇게 정치에 바꾸는데 이렇게 좀 보태야겠다. 저 같은 사람도 참여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정치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불과 몇 달 만에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되고 또 새로운 정치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주통합당을 좀 이렇게 바꿔오고 제가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된 것 사실 자체가 큰 변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좀 선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로운 정치 꼭 실현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은 정말 우리나라 대스타 교수십니다. 정치에 대해서 정말 주장 없이 비판하시고 또 애정 어린 충고 조언을 많이 하시고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그러신데요. 아마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시게 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과 무도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저 나름대로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당시 정부의 비판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기본이 갖춰져서 기본이 갖춰진 상태에서 굴러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 바깥을 나와서 지금 같은 모습으로 정치적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모든 측면에서 저는 기본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발언을 좀 강화했고요. 제가 온갖 욕을 먹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보고 온갖 친북 좌빨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는 언제 하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나왔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전 정권 교체를 하고 제3기 민주정부 나아가서 제4기 민주정부 10년의 민주정부 3기 4기 연속해서 집권이 이루어져서 정치개혁,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면 그런 과정을 바라기 때문에 나왔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환 교수님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교수님들께서 정치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십니다만 선거 때 특별히 더 많이 관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고 서양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현자라든지 철인이라든지 학자들이 굉장히 정치에 조언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정치 참여, 교수들의 정치 참여는 대대로 있어 왔습니다. 국회의원도 많고 장관도 많았고 국무총리, 부총리 하신 분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라든지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고 현실에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었고 또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정치 선거를 전공하고 있는 정치학자로서 현실 정치, 현실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찰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이고요. 물론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직접 발을 담그신 분도 많고 한데 아무래도 이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를 많이 바랄 것 같습니다. 교수들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류를 쫓는 그리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고 곡학 아세를 하는 교수들도 있는데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인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담의 순서는 새로운 정치, 그 다음에 야권 후보 단일화, 그리고 투표 시간 연장 문제 이 순서로 할 텐데요.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부터는 여기 세 분들께서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님께서요. 문재인표 새로운 정치란 무엇인지 얘기를 풀어가시면 네, 서로 의견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우리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우리 정치가 국민들과 소통 그리고 동행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가 특권과 기득권의 구조에 이렇게 갇혀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더 앞서 챙기는 듯한 이런 이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아주 심한 불신과 절망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새롭게 나가야 될 방향은 역시 정치의 기능들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이 제왕적 대통령의 지위를 떠나서 정말로 공공선을 위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만 행사하는 그런 이제 대통령, 그리고 국회도 또 대통령에 대한 또 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이런 역할을 또 제대로 하는 국회, 그리고 또 정당도 그런 국회를 위해서 정책 기능을 제대로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여당이 됐을 경우에는 정부와 함께 정당 책임 정치를 다하고, 또 야당이었을 때는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제대로 또 비판, 견제하면서 대안을 또 제대로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정치가 나아가게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에, 후보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줄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지 두 분 교수님 좀 후보님 받아주시죠. 말씀에 원론적으로 당연히 동의하고요. 제가 이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문재인 후보님 또는 안철수 후보님이 정치인이 아니셨거든요. 정치인이 아닌 이 두 사람을 지금 한국 정치가 불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가장 정치인 같지 않았었던 분,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들을 호출했던, 이 현재 지금 대선이 이 가장 비정치적인 두 사람을 호출했던 이유가 뭘까? 그 부름에 두 분이 응했던 게 뭘까를 보면 한국 정치를 바꾸라라는 얘기 같습니다. 한국 정치를 바꾸라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저 생각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선거 구조가 이 대표성 문제가 취약하다고 봅니다. 즉, 표에 1인 1표가 실현되는 것이 지금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근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대로 나의 표가 정확히 반영되는가. 그게 지역주의 때문에도 그러하고 또 여러 가지 소선구제 때문에 그러한데, 이런 문제를 바꾸는 게 좀 이론적으로 있는 것 같고, 이런 걸 조금 넘어서 보게 되면 이 정치에 대한 정치 허무주의나 또 정치 허무주의를 반대로 뒤집어게 되면 한편으로는 정치를 많은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하면서도 싫어하거든요. 이게 이중 감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데 저 사람들이 정치와 정치인이 썩었다고 얘기하거나 더럽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저는 안철수 현상 또는 문재인 후보님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고 봤을 때, 문 후보님의 과제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 허무주의에 빠지고 정치 특권에서 기득권에서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어떤 정치의 특권 구조나 기득권 구조를 온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선거제도거든요. 지금 우리 선거제도가 승자 독식 소선구제 이렇게 이제 되고 보니까 이 지역주의 정당이 특정 지역을 완전히 휩쓸게 되고 또 장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정치권이 그 구도 속에서 기득권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물려고 제가 이제 제시한 것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인데요. 이것은 각 권역별로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또 영남에서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이 다수 여러 명이 이렇게 배출됨으로써 지역에 서로 이제 경쟁하는 정치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역구도 극복의 하나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려고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히 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석을 46석 줄이고 그만큼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 지역구 한 석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46석을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정말로 혁명적인 그런 어떤 변화입니다. 물론 또 우리 또 안철수 후보님은 더 나아가서 아예 국회 의석을 200석으로 아예 줄이자, 그런 또 획기적인 제안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제가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되고 또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여망을 얻고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저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잘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를 한번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정치 쇄신안의 강론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그 제3의 민주화 물결,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학술적으로 비교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한 것은 상당히 그 모범 사례다. 이 정치적인 공고화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러한 발전이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도래하면서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인권 문제에서 퇴보했다라는 것이 다른 그 정치학자나 외국의 언론에서 공통된 그 평가라고 한다라면은 약간의 퇴보가 그간 목격됐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한국 정치의 이러한 성공적인 측면 이면에는 아까 이제 조국 교수님이나 문재인 후보께서도 거론했듯이 이 대통령 권력, 행정부 권력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좀 굉장히 이탈돼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제왕적이고 의회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손과 발이 좀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한국 정치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정당 정치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고 갈수록 해체되고 있고 정당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투표니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각광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그 정치 학계의 평가는 정당의 해체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 이런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의견으로 모아져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서는 한국 정치가 이 지역주의 구도를 많이 완화돼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서도 이 득표율의 차원에서는 지역주의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추세로 확인이 되지만 의석수라고 하는 측면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역주의가 오히려 약화되기는커녕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문재인 후보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약간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표가 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호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호남의 의석을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가 동시에 영남 지역에서도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아까 지난 4월 총선에서도 확인했지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민주통합당의 영남 지역 의석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많이 일거에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하셨죠. 자연스럽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우리 선거제도상의 지역주의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사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지난번 총선 때 우리 야권의 득표율이 42% 됐고요. 새누리당 득표율이 한 50%, 한 10%가 무소속입니다. 그러면 여야만 따지자면 의석 배분이 5대4 이렇게 이제 배분돼야 옳은 것인데 실제로 전체 18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16석을 가져가고 야권은 단 2석밖에 없었거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야권을 지지하는 한 30% 정도 그 유권자들은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내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심각한 우리 어떤 대의 제도에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런 부분을 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보완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 이 교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약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렇게 모바일이라든지 또 인터넷을 통한 아주 활발한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들 그리고 또 모바일 투표 뭐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이제 정당 정치를 아주 퇴조시키고 있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현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잘 활용된다면 정당 정치에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이렇게 이제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당 구조가 오프라인 정당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의사 표현들을 우리가 정당에 이렇게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당 자체에도 이 정책 장엄제를 빨리 이렇게 도입하고 그다음에 정당을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SNS나 인터넷을 결합한 그런 이제 네트워크 정당으로 만들어내면 아까 인터넷을 통한 이런 아주 직접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바로 이제 정당으로 수렴됨으로써 정당의 기능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정당을 얼마나 혁신해 내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 후보님한테 약간 뭐 아픈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정당의 결합 좀 매우 중요하다 보고 이 교수님도 지적하셨던 거고 문 후보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왔을까? 4.11 총선 시기건 또는 그 직후건 이게 민주당 내에서 얘기를 꺼내고 그게 활성화되고 했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시는 상당 이제 뭐 아주 과감한 그런 제안인데요. 저는 뭐 그 의견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치개혁의 화두가 지금 시점에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장 큰 제1야당으로서 왜 미리 이 얘기를 하지 못했나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옳은 말씀입니다. 네네 이 말씀하시죠. 부분 네.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네트워크 정당 그 방안이 민주통합당 창당 때 합의됐던 이 정당개혁 방안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그 뒤에 실천하지 못한 거죠. 이 민주통합당 창당 때 그 이 국민들의 지지도가 최고로 올라가서 새누리당의 지지도를 앞질렀는데 그런 것이 무려 한 8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지받으니 민주통합당이 또 안주해버린 거죠. 그러고 그 안주가 지난번 총선의 그런 이제 실패로 그렇게 이제 나타난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총선 실패하고 나서면 다시 정신 차리고 빨리 민주통합당 창당 때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그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 바깥에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찾게 만든 그 네.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통합당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 지지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주 절박하게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민주통합당의 변화를 이끌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민주통합당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 변화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자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네, 민주통합당 쇄신 방안은 바로 잠시 뒤에 이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그 정치 혁신 방안을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광주 가셔도 새정치 광주 선언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이 광주 가서 이렇게 뭐 새로운 정치 또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또 우리가 정치의 어떤 기득권 구조, 특권 구조를 말하는데 호남에서는 우리 민주통합당이 오랫동안 여당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민주통합당이 하나의 기득권적인 존재로 그렇게 우리 이제 또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득권 구조 우리부터 또 호남 지역에서부터 내려놔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역시 이제 첫 번째는 이 지역구도 깰 수 있는 그런 이제 아까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그렇게 이제 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돼 있는
이것을 이제 또 철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기초단체장 또 기초의원들의 공천권까지 전부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또 폐지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권한 분산을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를 하기 위해서 책임 총리제 이것 좀 제대로 하고 또 의회의 권한을 높여서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그런 이제 비판 견제 기능을 좀 이제 다 하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좀 이제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그리고 부정부패 건절 방안까지도 쭉 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아마 대체로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두 분 교수님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이 제안하신 그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진단이 일단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단이 잘 됐으니까 처방을 내리는데 접근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권한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혹자는 청와대를 옮기고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을 줄이는 방향을 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입법부한테 권한을 많이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진단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있지만서도 대통령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거나 균형을 전혀 맞출 수 없는 인적이고도 물적이고도 이런 기초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환경도 있고요. 이걸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대통령이 정부 발의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입법은 의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순수한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다가 고유한 권한으로 남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이건 행정부건 무슨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면은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의원들을 만나야 되고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헌법을 고쳐서 입법권과 또 예산 편성권을 국회한테만 준다라고만 고치면은 국회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국회의원 숫자와 지금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수준으로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경제 예산 능력이라 이런 상황입니다. 인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책 연구기관이 우리 정부 산하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인력들을 의회 밑으로 편성을 하게끔 해서 정말 우수한 인력들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국민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한 법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연구하고 의회한테 제출하고 의회는 그것을 공청회나 입법 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 권력의 나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대통령의 지금 현재 헌법에는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하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을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통할권을 총리에게 준 경우는 상당히 마음이 착한 대통령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이에서는 이 총리에게 이런 권한을 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만약에 대통령제를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한테 상당히 나눠주고 제대로 된 대통령의 권한을 세운다면은 이 부통령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공약을 걸 때는 집권 초기에 개헌을 하겠다. 순수 대통령제로 가겠다. 4년 중임제로 가겠다. 그리고 부통령은 지금 현재 런닝메이트를 못했기 때문에 초기 부통령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정책을 발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주기를 맞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되던 조금만 지나면 중간 선거를 합니다. 그게 재보궐선거이건 지방선거이건 또 국회의원 선거이건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당선된 사람이 있으면은 지방선거를 2번 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번 있고 매년 2번 재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선거가 이렇게 많으면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해도 자신의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선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극한의 대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따라서 헌법을 바꾼다고 할 때에는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한테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특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임기를 줄이겠다. 2016년 총선까지만 대통령을 하겠다. 그런 그 공약을 걸어서 좀 그 국민들한테 이것은 왜 가능하냐 하면은 여야 주요 후보들이 대통령 그 순선 대통령제 4년 연임제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많은 것이 수년 동안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뭐 더 다른 얘기들은 차후에 더 보충해서 하도록 하고 이 정도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너무나 중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예. 하여튼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은 이 동의를 하고요. 아까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법안 제출권, 예산 편성권 국회에 주고 그것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치를 말씀하셨는데 더 하자면 미국은 우리 감사원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기능이 의회 산하에 있거든요. 회계 감사권만큼은 국회 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볼 만하죠. 어쨌든 지금 이 개헌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87.6월 항쟁 이후에 지금 한국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는 정도로만 이제 멈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헌법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고 권력 구조뿐만 아니고 기본권 조항까지 포함해서 조금 이제 전면적으로 손볼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개헌 문제가 상당히 이제 딜레마인 것이 이 집권 초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그것이 블랙홀처럼 돼가지고 다른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권 후반에 개헌을 또 논의하게 되면 그때는 이 개헌이 또 정략적인 차기 선거를 대비한 그렇게 이제 또 오도되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꼭 필요한 이 개헌 과제에 대해서는 아예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그 개헌만큼은 집권 초에 바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공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최소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것은 조금 국민들의 공론이 좀 모아져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통령제의 도입도 우리 이 과거의 그 이 역사로 보더라도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많은 부분들의 좀 근본적인 개헌 과제들은 보다 좀 장기적인 과제로 그렇게 이제 국회 속에 개헌을 논의하는 특별기구를 두어서 1, 2년 이렇게 서둘지 말고 조금 충분한 국민들 여론을 모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차기 대통령은 아예 임기를 이렇게 그 다음 그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5년 임기 중에 한 1년 한 6개월 정도는 스스로 이제 포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헌정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헌법에 정해진 그 이제 제도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 시기를 꼭 일치시켜 하느냐 그 부분도
공론이 충분히 모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북풍 같은 것으로 선거 분위기가 좌지우지 되던 그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런 아주 국민들의 여론이 마구 움직이는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만약에 이제 일들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때는 대통령과 국회 구성까지도 한쪽으로 쏠리면서 오히려 국회와 대통령 간의 견제 균형 이런 것이 무너질 그런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선거가 너무 작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선거하니까 너무 낭비도 크고 또 정부는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심판당하고 이거 뭐 좀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선거는 조금 줄여서 적어도 막 1년에 한 번 정도로 보궐선거를 이렇게 좀 모은다든지 하는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일단 뭐 개헌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 하자라고 한다고 될 리가 없죠. 국회에서 법안 만들고 개헌안 만들고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정치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을 뭐 고려하셔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 그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은 거의 여야가 이제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개헌안이 만들어지려면 국회 내에서 다음 정부 하에서 이미 국회는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개헌특위를 결성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겠다. 그 안은 뭐 각각 안이 다 있겠죠. 결국 합의하는 안이 될 수밖에 없고 87년 헌법이 그런 합의의 산물,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다음 헌법이 개헌된다 하더라도 역시 타협의 산물일 거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대통령제의 지금까지 문제점 같은 경우는 좀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측면 말씀드리자면 아까 입법부의 권한 이전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로 옮기는 것은 뭐 찬성이고 그 중에 아까 감사원 외에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국책연구기관들의 역량들을 상당 부분 국회 밑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따로 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사회자가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새정치 광주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지지율 문제가 그 지난번 민주통합당 창당 이유를 그때를 최고점으로 해서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야권 지지층 같은 경우에서도 한편으로는 민주당을 버릴 수는 없지만 또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런 묘한 심리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 호남이라는 광주와 전남 지역이 사실 우리 그 민주화의 성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그 민주당의 과거의 역할, 현재의 역할, 미래의 역할 모두 전 존중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 호남 지역 이렇게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어떤 측면이 있나 하면 지금 아까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는 일종의 그 TK 지역의 새누리당 비슷한 모습이 돼버렸다는 거죠. 경쟁도 별로 필요 없고 중앙정치에 잘 보이면 바로 공천도 되고 국회의원 공천이 받게 되면 기초의원까지도 자동적으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최근에 뭐 그 여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뽑혔던 사람이 계속적으로 뇌물 혐의로 몇 번의 재보궐선거를 하는 일이 이제 호남 전체에서 여러 번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뭘 하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사실상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또 과거에 김대중 선생께서 이제 투쟁을 하실 때부터 전폭적으로 밀어주었는데 집권 이후에 그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정치, 호남에 있어서의 민주당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걸 직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연고 중심으로 정치 부패가 실제 발생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참신한 새로운 정치 신인, 아주 좋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호남 내에서의 그런 정치의 일종의 기득권 구조에 막혀서 호남 내에서 올라오지 못한 거죠. 공천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은 쌓이는 상황이다. 이것은 전 새누리당이 TK를 개혁해야 한다면 민주당은 호남 정치를 좀 바꿔야 되고 그 임무가 사실은 문재인 후보에게 주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호남 국회의원들의 눈이 아니라 호남 출신, 호남에 선출된 국회의원이 아니라 호남 유권자의 눈으로
호남 정치와 물론 뭐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광주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의 눈으로 호남을 바라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후보님께서 아까서부터 저보고 한번 말을 더 하라고 하셔서 좀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개헌을 말씀을 드렸지만 군문 기본권부터 해서 영토조항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인 개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을 임기 말에 제기를 했다가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 근데 그때 당대표가 새누리당의 지금 현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고 따라서 개헌을 얘기하다 보면은 복잡한 과정에 끼어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입될 공산이 크지만 적어도 원포인트 개헌의 문제적이고도 합리적인 핵심은 다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는 바고요. 또 이건 또 다른 호남 선언에서 하셨던 말씀이시기도 하고 좀 도입부에서 지적하셨는데 국민한테 공천권을 반납해야 된다. 또 네트워크 정당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론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소수파인 것은 저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당 학자들은 정당의 고위 공직자 후보는 당원과 대의원이 선출해야지만 그 정당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당의 민주화를 얘기했을 때 당 대표이라든지 또 수상이라든지 대통령 후보를 영국에서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의 당수를 뽑는데 노동조합이라든지 당의 지도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당수를 뽑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원과 대의원들한테 그것을 개방하자라고 했던 흐름이 있는 거죠. 이것을 국민한테 다 열어서 해보자. 이런 것은 사실은 한국과 몇 개 사례가 없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 참여 경선이 참 모델이다라고 미국 모델을 가져온 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50개 주 중에서 약 절반 정도의 주에서 채택을 하고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코커스라든지 크로스드 프라이머리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말씀을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제 우선 저도 정당 정치의 어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당이 국민정당이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지금처럼 우리 정당이 국민정당의 형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일종의 어떤 또 지역구도 속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는 마냥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때까지는 공천권을 국민께 드리는 이런 어떤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는 이게 정당 제도로 보더라도 정당이 꼭 당원들만의 정당이 아니고 지지자 정당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 정치하고 꼭 모순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너무 깊이 안 들어가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제 조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총선 때 이제 처음 출마해서 지역에 이렇게 선거운동하러 인사를 이렇게 다니느라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선거 끝나고 나면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와서 저란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 출마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말이 참 억울한 입장이죠. 그런데 실제로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쪽 지역에서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선되고 나면
다음은 공천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유권자들에게 잘하고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서울로 이사를 가버려요. 서울로 다 이사를 가버리고 거꾸로 지역구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거꾸로 내려오죠. 경쟁이 없으니까요. 지역구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이 있는 지역은요. 국회에 오히려 왔다가도 끝나면 불이 났게 지역구에 가가지고 지역구에 있는 모든 행사 다 참석하거든요. 그게 이제 경쟁이 주는 유권자들이 얻는 이득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닙니다. 저는 이사 안 갈 겁니다. 제가 이사 가지 않는다는 말이 꽤 유명한 그 인기 있는 공약이 됐을 정도거든요. 이런 지역주의 정치구도 아마 이렇게 수도권 지역은 적절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덜 절실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살아보면 이것이 정말 참 이거 넘어서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참 발전이 없고 지방 정치, 지방 자치조차도 이게 참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늘 이제 이렇게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아까 그 정당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것만 따로 이렇게 토론 시간을 갖고 해도 충분히 얘기가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개혁안과 문재인 후보의 개혁안을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 후보님 그 전에 혹시 두 분 교수님께 궁금한 걸 질문하실 게 있으시단지 뭐 이러면은 잠깐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조국 교수님 아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운용되면 이렇게 뭐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깨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또 뭐 실현하기 위한 방안 같은 거 아마 평소 생각 때 많이 하셨을 텐데 뭐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한 학문적 소신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정동영 그 전 의원께서도 발표를 하셨고 또 과거에 오랫동안 뭐 진보정당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그렇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가긴 힘든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 문 후보님께서 내셨던 그 권역별 비례대표가 저는 뭐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좀 따져봐야 될 거는 뭐냐면 권역별이라고 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비례대표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직능별, 뭐 연령별 이런 배치가 강조됐는데 이걸 어떻게 권역별이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걸 배치할 것인가, 조합할 것인가의 과제는 좀 남아있다.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수하고 이제 그 지역구 수를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 이렇게 하셨죠. 저는 150 정도가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를 더 강화하는 방식이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역시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만은 그 원래 문제의식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 뭐 넓은 의미에서 비례대표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의 첫째는 지역주의를 없애고 그다음에 정당 정치를 안착시키는 이런 효과를 갖고 이런 효과를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좀 제대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또 비례대표 의석수가 또 충분해야만 각계각층 심지어 소수파나 소외된 계층까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례대표들을 뽑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면 적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반반 정도는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246석인 지역구를 150석으로 한 100석가량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요. 이게 현실 정치 속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뜻만 가지고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현실 정치권의 동의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우선은 그것을 이제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그만 해도 46석 줄이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렇게 우선 해보자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제가 끼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문 후보님은 진짜 실현 가능한 안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시쳇말로 뻥도 한번 치시고 세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는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진짜 확신이 있으십니다. 네. 46석 이랬으면 뭔가
50석도 아니고 46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진짜 실현 가능한 게 몇 개인가를 계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면 밖에서 보기 좀 갑갑한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거 공약하면 꼭 이제 실현해야 되고요. 저는 또 이 안철수 후보보다는 하나의 부담을 더 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제 안철수 후보는 자유롭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현실을 그냥 뛰어넘어서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바람직한 방향을 이야기하면 되지만 저는 제가 제안하면 민주통합당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민주통합당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뭐 그야말로 뻥이고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함께 수용해낼 수 있는 민주통합당이 수용해도요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인데 우리라도 대동단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이준환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쭤본다면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 주변의 부정부패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너무 강하니까 대통령의 측근도 너무 강하니까 그냥 어디 가서 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권력만 작용하고 행사해도 그것이 전부 다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특권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분산해 나가는 게 너무나 이제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뭐 부통령제라든지 또 의회 권한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헌법이 개정돼야만 가능한 일이고 우선은 이제 헌법 개정하기 전부터 우리는 또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뭐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다면 부탁합니다. 예. 현행 헌법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통령이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게끔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 교수님? 예, 헌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안 지키기 때문에 총리가 뭐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장관들을 제청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내각을 뭐랄까요, 통할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이 헌법에 있는 그 권력의 분산 장치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찾아내셔서, 그것을 헌법만 잘 지키신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을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존의 관행들, 청와대나 대통령이 했었던 그런 역할들을 과감하게 국회에다가 넘겨주는 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고 출마를 하시고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국회의원들하고 무슨 아쉬울 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만나러 갔는지 몇 번이나 만났는지 모를 정도로 소통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이 되면은 다른 일도 바쁘시고 하겠지만 국회의원들 야당 뭐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소수당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협조를 이뤄나가는 문화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도에서 그나마 시도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야당 의원들도 이렇게 대통령이 만나서 정책에 대한 또 법안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거꾸로 또 야당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좀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웨스트 윙 이런 이제 드라마들을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필요한데요. 참여정부 때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치 문화 속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의원하고 접촉하면 정치 공작이 되는 겁니다. 이 문화 또 넘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또 해볼 길이 없어요. 그 말씀 드립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정말 얘기가 흥미진진하고 열기가 정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등에 좀 땀이 많이 배고 그러는데요. 이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치 개혁안을 두고 참
음식점에서도 그렇고 또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렇고 활발한 토론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계셔서 행복하다고 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 시간엔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정치개혁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정치개혁안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그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논점은 거기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또 두 번째 논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문재인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자유스럽게 교수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이제 좋은 뜻, 그 부분은 이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근본적인 어떤 쇄신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안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방안들은 좀 방향이 빗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지, 그동안 정치가 제 기능 못했다. 국회도 할 일 제대로 못했다. 세비가 아깝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줄이고, 기능을, 이렇게 더, 이렇게, 하여튼 없애고, 이런 것이 그 올바른 방향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의원도 이렇게 한 100명 이렇게 이제 줄이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그 이제 권한들이 오히려 더 강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 방향하고도 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정치 권력보다도 시장 권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재벌이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돈이나 자본이나 재벌이나 각종 뭐 이익 집단들 그 권력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데 이런 이 권력들을 제대로 통제해야 되는 권력이 국민이 선출한 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그 정치 권력이 통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국회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이렇게 축소시켜버리게 되면 시장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도 약해져서 우리가 말하는 재벌 개혁이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방향하고도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고보조금 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정치 자금을 이제 국고보조금이 아니라면 당비나 기부금에 의존해야 되고, 당비가 지금 우리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기부금인데 이 기부금은 결국은 재벌이나 대기업들 이렇게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재벌이나 대기업의 신세 지면 그 정책이 자기가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어떤 개혁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아예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기부금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중앙당 폐지도 지금 우리는 지금 지구당도 다 폐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중앙당을 폐지해버리게 되면 정당의 정책 기능 같은 것이 아주 그냥 없어지버리게 되죠. 오히려 정당의 정책 기능을 더 키워줘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중앙당이 없는 제도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이거든요. 각 주의 그 정당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연방은 각 주가 직접 된 것이 연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도 그냥 전국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전당대회 관리하고 또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 관리하고 하면 충분한 거거든요. 이 각 주 단위 정당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현실을 조금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만약에 이렇게 중앙당 없애고 원내 정당화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지역주의 때문에 이 의원들을 배출하지 못한 그런 또 지역들은 지역 이 단위에서도 중앙 정치에서 소외돼 버릴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후보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은 건강한 토론이다. 열린 토론회 중에서 견해를 표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 교수님, 네. 일단 안철수 후보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안에서 핵심 생각은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자 이런 취지의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세세한 방안 같은 경우는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뭐 당장 실제 이 안을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는 그 수를 줄이고 뭐 이런 바꾸는 건 사실 2016년 얘기거든요. 현재 지금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16년 이후의 얘기 집행될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의 그 차이 때문에 문 후보님하고 안 후보님이 뭐 결렬된다거나 뭐 서로 완전히 다른 집단이거나 할 사안이 애초에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안 후보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안들이 전 지금부터 이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과되는 자체는 16년 이후의 얘기다. 2012년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또 꼼꼼히 따져보게 되면 문 후보님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논의를 해서 합의해야 될 사안이다. 한쪽이 절대선이고 한쪽이 절대악이다.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강한 문제의식, 현재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비판과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안을 보니까 약간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보면 현재 지금 200명 우리가 지금 2012년인데 1948년 재헌의회 때 20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인구가 2천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약 4,800명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수에서도 이게 4,800만 명. 4,800만 명. 실수했습니다. 인구가 뭐 지금 2배 이상 늘어나는데 의원수는 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OECD 나라의 평균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산술적 계산이 나오고요. 뭐 그럼 이 산수 문제가 뭐 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원수를 100명 줄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나 하면 기득권 정치인 나쁜 놈들이다. 정치인들이 뭐 돈은 많이 받고 특권 많이 받아 먹게 수를 줄이자. 간단한 방법이다. 또 그런 문제의식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효과로 보게 되면 정치 신인들의 진출이 급속히 줍니다. 지금보다 100명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신인들보다는 기존의 일종의 기득권을 갖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힘이 세죠. 정치 신인보다. 그래서 이거는 정반대 효과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100명이 줄어버리게 되면 의회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료의 힘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올바른 건가 저는 의문이 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현재 특권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수를 지금 바짝 늘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또 줄이는 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수가 아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각종 특권을 확 줄인다면 시민들이 불만을 안 갖죠.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의도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사람들이 특권치라 생각하지 않고 낮은 곳에 낮은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만인 거죠. 저는 안철수 선생의 후보의 그런 불만도 또 그 캠프의 문제제기도 그런 데 있다고 보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실제 이제 안 후보님께서 이제 그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제 집행을 했을 때 제가 한번 오늘 토론회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0명을 줄이려면 현재 인구 상하한선을 현재는 30만, 10만입니다. 그러면 100명 줄이려면 그 상한을 60, 하한을 20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거든요. 전국 전체 지역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만 한 100명이 줍니다. 즉 인구 상한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한 34%씩 주는데 가장 많이 주는 곳이 어딘가 하면 광주는 한 반쯤 줄어요. 국회의원이 반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많이 없어지는 게 전북, 그 다음이 강원도, 그 다음 전남 이렇게 주는데 이 수도권은 그래도 상당적으로 괜찮은 편인데 이거 반씩 국회의원들이 날아가게 되면 그 지역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 사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역을 더 강화해야 된다.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데 지방 의원들이 물론 이제
그 지방자치구가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가 지금보다 반 이상 줄 거다. 전 그 점에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행히도 안 후보님께서 최근에 어떤 대학에서 가셔서 수가 중요하지 않다,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그 문제의식은 살리시되, 그 안 후보님이 제안하셨던 문제의식 살리시되 구체적으로 이걸 그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가는 정말 찬찬히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안철수 후보가 제시했었던 그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 뭐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거, 중앙당을 폐지하는 거, 그 다음에 정치자금, 국고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이는 거, 뭐 이런 것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 주제들에 대해서 정치학자들이 이미 강론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뭐 파헤치고 했고, 지금 오늘 조국 교수님께서도 시뮬레이션까지 했을 때 광주, 전북, 또 강원도에서 의석 숫자가 반 정도 줄어든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나온 것을 보면은 간단치가 않은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런 것을 국민이 바라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쇄신안들이 국민이 안 바래서 입법화가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국회의원 숫자 100명 줄이자라고 하는 것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과반수 유권자들이 찬성을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아예 설문조사를 할 때 대통령을 없애자, 그러면 아마 90% 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국회 없애자, 국회의원들 1,000만 원씩 돈 내면서 일하게 하자, 100% 아마 찬성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여야가 국회에서 그 아무리 좋은 쇄신 방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여론 속에서 얼만큼 끄집어내고 여야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 나가면서 그 법을 만들어내 나가는 것이 과제이지, 어떤 쇄신안을 뭐 국민이 바라니까 이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은 안 하실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쇄신 논란이 논란으로 빠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꼭 조금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조금 어떤 열린 논의, 좀 건강한 토론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혁신 방안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이 뭐 그냥 포퓰리즘이다라든지 또는 기득권 지키기라든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뭐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열린 논의를 해 나간다 생각하면 지금의 다소간의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의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에 가는 동안에 이렇게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언론에서도 이렇게 뭐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주도권 잡기라든지 뭐 또 각 세우기라든지 이렇게 좀 다루지 말고 오히려 이제 건강한 논의들을 조금 이끌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조금 전에 조국 교수님도 이제 그 국회 의석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대표성, 그것이 지역 균형 발전과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말씀하셨고 또 후보님도 정치 혁신안을 발표하시면서 강력한 지방 분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이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델인데 지금 이 정부로 사실 굉장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구상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 국가 균형 발전이나 그 지방 분권도 늘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해 오고 있고 또 정부도 약속하고 뭐 그러지만 아까 정치 혁신만큼이나 늘 이제 말로 거치고 잘 실천되지 않는 그런 이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국가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에 대한 어떤 아주 이 강한 어떤 철학과 소신인데요. 저는 이 지방의 눈으로 지방을 볼 수 있는 지방의 눈으로 지방을 보는 그런 관점들이 꼭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에서는 지방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에 너무 과밀되어 있고 지방은 피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다 뭐 이렇게 옳은 이야기야 그렇게 돼야지 하지만 실제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절실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아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방에서 보면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정말 이게 지방은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렇게 연세 많은 어르신들만 남는 공동화된 이래가지고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이렇게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어렵겠다라는 것을 절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은 이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국정 목표였는데요. 그 정신을 이명박 정부에서 퇴색된 것을 제가 되살리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방안으로는 저희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그렇게 설정했고 지금 이제 금년 7월에 출범한 세종시가 또 이제 특별자치시입니다. 이쪽을 지방분권의 하나 선도 모델로 육성해서 이것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이 저희 이제 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이 재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어주는 거죠. 지금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이 8대2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제 그 비율을 바꿔서 지방세 비중을 대폭 크게 높여 나가게 되고요. 또 그러기 전까지 지금 이제 지방 교부세율을 한 1% 높이고 지금 이제 지방 재정이 하도 이제 어려우니까 이 부가세의 5%를 지방 소비세로 해서 지방에 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단계적으로 한 20%까지는 높여야 되고 단순히 높이기만 해서는 형편 좋은 곳은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또 형편이 어려운 곳은 또 적은 재원밖에 없는 이런 이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30% 정도는 공동세로 운영해서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제도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끼자면 아까 이제 뭐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사실 노무현 정부가 최초로 시도했다가 제대로 잘 마무리가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데요. 다른 예보 딱 몇 가지 예만 들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한선을 60만, 20만으로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지역구가 3명의 국회의원이 나오는데 줄이게 되면 1명으로 딱 줄어듭니다. 제주도가 1명.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6명인데 1명이 됩니다. 이걸 대전시에서 대전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국회의원 줄이면 좋아요? 좋아하는데 우리 대전시의 국회의원 1명입니다. 제주도의 국회의원 1명입니다. 이건 다른 문제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방 분권 차원에서도 지방의 권력들이 지방 정치가 강화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에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한 얘기인데 국민들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첫째는 되는지, 두 번째는 언제 되는지, 세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이게 이제 국민들도 관심이고 언론도 관심인데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대부분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상호 공보단장께서 단일화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제 상대 쪽에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 그런 부분들은 논의 과정에서 하나씩 정리가 돼갈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은 왜 단일화가 돼야 되는지, 과연 단일화가 2013년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깊은 의미를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단일화의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거기서 어떤 뭐라고 할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준환 교수님께서 단일화의 어떤 정치적 의미라고 할까요? 네, 좀 말씀을 해주시죠. 큰 시각에서 보면은 이번에 단일화가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합집산이나 합정연행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정당 정치의 또 일천한 모습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 민주통합당이 지지 기반이 되는 호남 지역의 유권자 숫자가 영남 지역의 반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정당 측에서는 항상 이런 유권자 분포의 열세를 만회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앞으로도 좀 계속 찾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012년에 국한대에서 얘기를 드린다면은 지난 1년 정도 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은 단일화가 될 것이다, 희망한다. 그리고 단일 후보가 누구일지 모르지만 단일 후보를 여권 후보에 비해서 더 많이 선호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이나 기대들은 많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 교수님. 어디서 제가 보니까 조 교수님은 이 단일화가, 올해 2012년 단일화가 한국에 정말 큰 둑처럼 쌓이는 어떤 보수 세력의 맞은편에 있는 진보 개혁 세력이 외연을 확장해가는 최종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박원순 시장의 시민 세력까지 하고 이번에 전문가 세력까지 같이 하면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그런 말하자면 세력 균형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일화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 국민들의 큰 공감 속에서 단일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건 이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권위주의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사회 전체가 좀 어려운 단어를 쓰자면 과잉 우편향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정치 지형 자체가. 그래서 과거의 선거를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35%에서 40%는 무조건 특정 정당을 찍는 상황이 발생하고, 1기 민주정부, 2기 민주정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약간 이질적인 세력과 연합을 통해서 겨우 집권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국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치개혁 같은 경우 저도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책적 싱크로율 같은 경우는 저는 경제개혁 분야는 거의 95% 이상일 것이고, 정치 부분은 거의 70%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합치는 합치는 것은, 첫째는 이런 두 후보가 공유하고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집권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집권하기 위한 것은 단순히 대통령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사람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공약하셨던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두 분의 공약의 싱크로율이 매우 높다고 한다면 단일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일화를 해서 단순히 정권을 갖다가 정치공학적으로 서로 나눠먹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일치율이 매우 높다. 그럼 당연히 크게 봐서 같은 세력이란 것이고요. 이것은 저는 크게 봐서
민주당,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호남당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만은 점점 확장되어 왔습니다. 호남에서 뭐 굳이 말하면 친노,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시민사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이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큰 흐름 전체가 크게 하나의 틀에서 움직일 때, 뭉칠 때, 단결할 때 비로소 아까 우리나라의 과잉 우편향된 세상에서 균형점이 겨우 만들어진다. 안 그러면 항상 한쪽이 40%를 가지게 되고 기득권이 유지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일화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선거 이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판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50대 50의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 한다면 한쪽 50, 진보와 혁신과 개혁과 민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큰 틀에 가서 뭉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역사적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네. 예, 저도 예, 단일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이준환 교수님 말씀 가운데 그 호남 유권자가 영남 유권자 한 절반이다. 이거는 조금 정정하자면 영남 유권자 수가 거주자 기준으로요. 호남 유권자의 2배 반쯤 됩니다. 우리 이제 지역 구도 자체가 문제지만 이 지역 구도의 어려움, 아까 35% 내지 40%의 경관 지지 뭐 이런 것에 이제 연유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국민들의 여망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 단일화를 넘어서서 세력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으로 단일화라는 것은 이 단일화 과정에서 선택된 사람이 후보가 되고 선택되지 못한 쪽은 승복하고 이것이 이제 단일화인데 저는 그것을 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이렇게 합쳐서 대선에 임해야만 아까 35% 40% 그 경관 지지 그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고요. 또 이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를 생각하더라도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국면 아닙니까? 그 국면을 우리가 뚫어내면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런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이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의 저변이 넓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참여정부 때 경험해 봤거든요. 이 개혁 세력이 자꾸 합쳐야 되는데 막 이렇게 쪼개지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개혁도 제대로 못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세력이 함께 이렇게 세력의 통합, 누가 어떤 직책을 맡고 또 누가 어떤 직책을 맡고 하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으로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조국 교수님이 그렇게 해서 다음 5년이 아니라 10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도 안 되죠. 아예 5년, 10년, 정말로 뭐 20년 이렇게 좀 이어지는 그런 이제 민주개혁 정부가 계속해서 들어서야 우리 사회의 정치 지형이 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이렇게 중요한 단일화라면 좀 단일화의 논의도 이제 조금 열어주십시오. 말을 못 하겠어요. 이 단일화 이야기하면 단일화를 압박한다 그러고요. 또 뭐 단일화를 놓고 서로 또 무슨 각세우기니 주도권 잡기니 뭐 이렇게 다루니까 이 단일화 논의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방안의 단일화가 필요한지 그럼 어느 시기에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시기부터 단일화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는 좀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우리 언론도 좀 그렇게 조금 좀 달아주시기를 좀 저는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다소 문재인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참 옹색해지면서 다소 외론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단일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겠느냐, 또 단일화가 서로 됐다 했을 때 그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삼척동자도 다 1년 전부터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하면은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거니 이런 기대를 해왔었던 거고,
그런데 이 뭐 후보 등록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단일화 얘기도 못 꺼내는 상황이 와 있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여론조사 몇 %의 전문가 패널 몇 %, 또 모바일 투표 몇 %, 뭐 이 퍼센테이지 정하면서 방법 얘기하면서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해서 정말 후보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그 국민들한테 어떤 감동이나 무슨 드라마가 있고 1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인데 이게 무슨 되겠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 어쨌든 뭐 이 단일화 이 논의가 참 이 조심스럽기 때문에요. 좀 더 나아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저는 이 단일화를 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들께서 단일화가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요구하면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안의 단일화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 이런 것도 저는 이 단일화에 대한 국민 여론들이 좀 더 이렇게 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이려면 우선 이제 단일화에 대한 논의만큼은 조금 더 개방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까 후보님께서 이제 제가 아까 3기, 4기 하니까 또 더 길게 더 긴 5기, 6기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복지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스웨덴 3인당이 40년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만들어졌고, 미국의 뉴딜 정책, 민주당 그 수십 년과 30년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초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뭐 장기 집권 야욕 때문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라는 것은 강고한 세력들이 연합해서 힘을 받쳐줘야만 법이 통과되는 거죠. 이거 분명하다. 정치는 진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그뿐만 아니고요. 딱 10년만 말하면요. 좀 수상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10년이 우리가 이상하게 또 쓴다질 수 있어. 예민한 시기라서. 그래서 저는 오늘 문재인 캠프의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경쟁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서로 후보 간의 경쟁, 캠프 간의 경쟁, 지지자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후보님을 포함하셔서 캠프 관계자들이 그 안철수 후보에게 감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세론을 꺾는 데 있어서 안철수 후보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일단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경쟁도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 이제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이 교수님이 아까 문제 제기하셨던 거 저는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단일화 방법에 있어서 방법을 가지고 이거 몇 프로 저거 몇 프로 질문은 이런 질문으로 하자, 뻔한 얘기죠. 뭐 당성 가능성 누가 높냐, 국정 운영 적합성 누가 높냐. 그럼 한쪽은 문, 한쪽은 아니니까 서로 질문에 그거 넣으려고 그러겠죠. 말싸움하고, 그 다음에 결렬되게 되면 신문에서는 두 후보 또는 대리인이 등 돌리고 있는 사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렬, 1차 결렬, 2차 결렬, 사람들의 실망감과 피로감은 높아지고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화됐을 때 이겼을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힘을 열기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 이 교수님의 저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는 것이 뭐 장난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건데 그냥 여론조사 하나로 끝내는 게 옳은 거냐 저는 싶고요. 저는 그 후보님께 아예 공개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개혁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안 후보님하고 TV 공개 토론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어떠십니까? 생방송으로 해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후보님이 실수하실 수도 있고 안 후보님이 실수하실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유권자는 평가하는 건데 지금은 모두 신문 보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리된 것만 보는 거거든요. 한번 생으로 계급장 떼고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저는 뭐 TV 토론뿐만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토론이라도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모습 보이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께 판단할 하나의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 그런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발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함께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토론하는 것, 저는 뭐
아주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저는 안철수 후보하고의 뭐 1대1 토론, 그것도 얼마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 선거법상 두 사람만의 토론이 또 이제 그 방송 입장에서 어렵다면 저는 뭐 세 후보 간의 토론도 좋고 어떤 형태의 토론도 저는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수가 쏟아지는군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사실은 민주통합당의 이 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이제 후보님께서 마지막에 설명을 좀 하시는 걸로 하고요. 투표 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민주당에서 제기했고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강하게 행동에 나섰고 그러면서 국민들도 호응하고 그래서 큰 흐름이 이렇게 형성된 느낌인데요.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셔서 과연 관철을 하실 것인지 국민들은 그 부분에 굉장히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갈수록 이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대의민주주의라는 면에서 어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투표율이 낮아지는 연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반드시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선거에 대한 무관심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근무 시간 동안에 투표장에 갈 수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수백만 명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치학회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한 840만 명쯤 되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지난번 투표에 불참한 그 이유를 물었더니 64% 넘는 분들이 근무 시간 중에 투표장에 갈 수가 없어서 못했다. 반면에 자발적으로 투표에 불참한 사람은 그러니까 36%가 채 안 된 거죠. 그래서 투표 시간만 조금만 연장을 해주고 그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만 좀 늘려주면 훨씬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의 정치 참여 높여야 되고 또 투표 다 참가해야 되고 이렇게 늘 이제 그 강조를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투표 시간 연장이야말로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정치 혁신인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도 과거에 투표율이 낮아진 것 때문에 고심하다가 투표 시간을 한 2시간 연장했더니 단번에 투표율이 한 10% 이렇게 높아진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아예 투표 자체를 의무화해가지고 투표에 불참하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투표 시간을 이렇게 좀 연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민주통합당은 우리 국회 개원하자마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안들을 제출해서 지금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제출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이 3건입니다. 9월 달에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려셔야 되는데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됐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론으로 다시 추진할 텐데 마침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한 정치 혁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서면서 그 관철을 위한 국민행동 본부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너무나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정치 혁신 방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투표시간 연장 부분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 쪽은 이렇게 2시간 그러니까 이 저녁 8시까지 늘리자는 것이고 저희는 저녁 9시까지 3시간 늘리자는 차이는 있지만 1시간 차이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표시간 연장만큼은 정말로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서로 공조해 가면서 꼭 이렇게 관철시켜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권리 찾기도 되지만 어느 나라는 이게 벌금을 물리는 나라도 있더만요. 네, 투표를 안 하면. 의무 투표제나 그 책임 투표제라고 하는 거고요. 벌금까지는 안 하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안 하면은 공직 후보에 출마를 안 하게끔 하거나 마을 회관에다가 투표하는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놓죠. 이 민주시민의 책임인데 그 사회 국가의 서비스를 받는데 국가가 작동하는데 참여를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시간을 늘리는 방향이 그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그 민주통합당하고 무소속 후보 측에서 이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조금 미온적인 데다가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은 그 먹튀법을 같이 이제 하자. 이렇게 해서 좀 그 실현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시간상 많이 남지 않았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법도 좀 그 민주통합당이 준비하면 어떠냐. 즉 지금 그 공휴일로 투표날을 정해놓고서 이 사업체나 공장에서 그 대통령령으로 휴일로 해라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이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공장을 돌려도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 제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좀 강화를 해서 최소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 뭐 4시간 정도는 보장하게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으로 바꿔서 이 정말 600만 명, 800만 뭐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투표를 하고 싶은데 일자리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허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오히려 좀 동시에 추진하는 거. 또 이동 투표소를 손쉽게 그런 데마다 가서 찾아가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세 번째로서는 지금 거소투표제, 부재자 투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차선책으로라도 이 600만 명, 800만 명 되는 사람들한테 부재자 투표를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선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걸 같이 동시에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조 교수님. 뭐 다 동의하고요. 사실 뭐 투표 시간 연장이 돼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투표하는 사람, 투표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당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표한 사람이 많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의 임무인데, 투표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언가, 저는 그 일 반대하는 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뭐 호주처럼 투표 안 했을 경우 과태료를 준다거나, 이태리처럼 투표 안 하게 되면 공직 선출권을 안 준다거나, 이건 뭐 다음 또 법 개정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최소한 그 알바 청년이나 대학생,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에 기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조금 더 보충하면요. 혹시 여기 조금 시기에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11월 중으로만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번 선거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 시간 연장 3시간 이거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36억 원이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좀 이 전향적인 그런 이제 그 입장의 그 전환을 조금 촉구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여야 간에 상의해서 뭐 결정할 일,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은 뭐 여야에서 떠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결단하면 그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민들의 여망인 만큼 조금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투표율이 임시 공휴일인데, 그러니 이 기업들이 근무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정 공휴일화해서 그 시간 동안 근무를 시켜서 투표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면 일종의 뭐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처럼 이렇게 조금 그 규제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두 분 교수님께서 문재인 후보님께 국민을 대신해서 꼭 이런 후보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오늘 문재인 후보님 옆에서 얼굴 보니까 답변할 때 이 얼굴이 빨개지시는 꼭 지킬 약속만 하신다 말할 때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약속을 다 지키시는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당선돼도 야당 후보 만나는 게 공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그 문화를, 좀 새로운 문화를 그래서 좀 대한민국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님께서 정치에 들어오지 않으시려고 무진 애를 쓰셨다가 들어오셨습니다. 전 들어오셨을 때 그 초심, 그걸 잃지 마시고, 정치 계속 하시고, 좋겠고요.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당면에서는 지금 이제 안 후보님과 이제 안 후보 캠퍼스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하고 서로 긴장도가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분께서 그냥 어떤 우연한 기회라도 이거 입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님의 동선까지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냥 찾아가셔가지고 악수 한번 하시고 차 한잔 하시고 덕담 나누시고 포옹 한번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 말씀하였던 후보님 가슴에 콕 새기시고 정권 교체, 시대 교체, 정치 교체, 국민 열망을 반드시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야당 후보 또 야당 국회의원들과 또 협의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저는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겠다라는 약속 말씀 드렸고요. 설령 그게 안 되더라도 이 국가안보나 외교에 관한 이 중요한 정보들은 늘 야당에 제공하고 또 야당과도 함께 협의하면서 파트너로 이렇게 함께 국정을 해나가는 그런 국정을 통해서 일종의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통합당의 그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정치 혁신을 꼭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정치혁신 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그것이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철수 교수가 이미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세론을 무너뜨리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현상 그 자체가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게 정치 혁신이라는 것이 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말해왔지만 또 국민들이 요구해왔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우선 이제 지금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시대적인 화두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안철수 후보의 기여가 아주 큽니다. 저와 안철수 후보가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서 노력해 나가면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정당도 바꾸고 좀 정치도 제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권 교체, 후보 단일화든 연대든 세력 통합이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정치도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의 어떤 대전환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50일 남은 동안 문재인 후보님 정말 멋진 경쟁을 펼치셔서 국민들에게 승리를 선사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